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여자로서의 감정이 어쩌면 메말랐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은 것,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정의를 내려야 할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편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 믿었고, 내 가족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죠. 그 믿음이 부서지게 된 것은 작은 실수 하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채널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이렇게 글로 사연을 적어 보내면 대신 읽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점이죠. 저에게는 그게 정말 큰 의미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겪었던 일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만 되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긴장감이 도는 자리에서는 더 심했고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 수준이 아니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걸 버릇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상처라고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제게는 분명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글을 쓸 때만큼은 숨이 막히는 느낌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버지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육자셨어요. 그것도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분이셨죠. 욕심도 많으셨고요. 본인은 항상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한다고 믿으셨죠. 소위 말하는 참선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선생은 말이야, 아이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야. 힘을 써서라도 말이지. 그럼요. 그렇게 올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다만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기다려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의 참선생이라는 건 아이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면서라도 성적을 끌어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물리적인 힘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시대였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는 늘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집안 공기 자체가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저에게는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특히 둘째인 오빠와는 8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언니와 오빠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혼나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로 느껴지는 압박 같은 거였달까요? 너희 언니는 돌진하고 얼마 안 돼서 화장실을 가렸어. 기저귀도 금방 뗐고. 언니는 원래 똑똑했잖아. 언니만 그랬게? 네 오빠는 4살 때부터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 숫자 가지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 덧셈 뺄셈도 척척했다고. 근데 너는 왜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괜히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았으면 알아서 척척 공부를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을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모르는 엄마와 아버지는 제가 언니 오빠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혼만 내셨죠.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틀릴까봐 혼날까봐요. 언니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교육자의 길을 걸었고 오빠는 반도체 기술연구원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평생의 자랑처럼 여기셨죠. 올해 큰 딸은 선생이야. 둘째는 반도체 연구원이고.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다니까. 막내는 뭐해? 막내 이야기해서 뭐해?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말을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요. 누군가가 저를 부르면 그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답해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연습을 하는데 막상 입을 열면 말이 꼬이고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언니와 오빠에게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숨고 싶게 만드는 공포였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아버지는 꼭 성적표를 제 손으로 직접 가져오게 하셨어요. 성적표를 손에 쥐고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요. 이거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그게 여기는 방정식을 왜 그렇게 말을 더듬어? 똑바로 말 못해? 여기서 주어지는 값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분명 시험 볼 때는 알고 풀었던 문제인데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고 귀에서는 웅궁 소리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말 더듬는 것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죠. 말이 더 막히고 더듬는 횟수도 늘어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 얼굴만 봐도 입이 먼저 굳어버렸어요. 그게 집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건 그 이유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조금만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면 전날부터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름이 불릴까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가게 되었어요.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려서 의사 선생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말을 더듬나요? 긴장하면 그래요. 이 애가 정말 선생님 앞에서 똑바로 말 못해?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요. 긴장감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압박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결국 병원을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위축되어 갔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점점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언니와 오빠에게는 아낌없이 칭찬을 쏟아내시면서도 저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죠. 아버지가 정년 퇴임을 하시는 날에도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축하받는 그 자리에서 저는 비석처럼 서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에서 저의 위치를 깨달은 것 같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집을 벗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취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언니도 오빠도 다 그렇게 독립을 했으니까요.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버지, 저 자취를 해보고 싶은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무슨 이유로 혼자 살아? 그거부터 고쳐. 말 더듬는 거. 그거 못 고치면 아무것도 못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개만 푹 숙이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숨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그늘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취직은 해야 했으니까요.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또 다른 지옥이었죠. 면접장에만 들어가면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손이 차가워지고 목이 말라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을 열면 어김없이 말이 꼬였어요. 흔한 질문에도 저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울권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잠시만요. 원래 그렇게 말을 더듬어요? 긴장을 하면 더듬는 트라우마가 설명을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죠. 어떤 곳에서는 아예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면접을 끝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집에서는 숨만 쉬어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부모님은 저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죠.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업무 능력만 보고 뽑아주겠다던 회사에 입사를 해보니 현실은 또 달랐어요.
월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거든요. 저 사장님 월급이 지금은 또 멀쩡하게 말을 하네. 언제는 더듬더니 너 말 더듬어서 감안해서 깎은 거야. 외부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가 아니면 어디도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죠.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기회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뽑아준 곳이니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일이 시작되자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업무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전화였어요. 회사 특성상 전화 응대를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무너무 받기 싫었거든요. 제발 다른 사람이 받아줬으면 그렇게 속으로 빌고 있었는데 결국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전화 안 받고 뭐해? 얼른 받아. 시끄러워 죽겠네. 네, 여보세요? 전화기를 잡고 말하는 순간부터 말이 또 꼬이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네? 하고 되묻는 순간 더 심해졌죠. 목이 막히고 숨이 가빠지고 결국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일이 반복되니까 사장님도 점점 짜증을 내셨어요. 그거 언제 고칠 거야? 언제는 멀쩡하게 잘하더니 전화만 받으면 왜 그래? 다 곱게 자라서 그런 병에 걸리는 거지 원. 죄송합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숨고 싶었어요. 화장실로 도망가고 싶고 자리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화가 또 울렸어요. 저는 또 얼어붙은 채로 수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제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받을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수화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더듬는지 금방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멀쩡하게 대화를 잘하다가도 긴장되는 순간만 되면 갑자기 말이 꼬이는걸요.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편하게 수다를 떨 때나 업무적으로 익숙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꼭 누군가에게 혼날 것 같은 분위기, 예상치 못한 상황, 갑자기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말이 더듬어졌어요. 특히 전화 업무는 저에게 늘 긴장의 연속이었죠.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 그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사실 그게 단순한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로도 저를 많이 혼내셨던 기억이 있어서 전화기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였죠. 그걸 남편이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2살 많은 대리님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냥 회사 선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전화가 울리면 제가 수화기를 잡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인사만 수십 번 내뱉었죠. 남편은 저 대신 전화를 받는 것도 모자라 통화를 마치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아까 전화는요. 이 부분 확인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귀찮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귀찮은 티를 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업무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기도 했어요. 혼자 하기 힘들면 옆에서 같이 봐주겠다고 하나씩 알려주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어느새 저는 남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모르는 게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고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그런 존재였죠. 회사 생활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기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놀라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동경이 되었고 그 동경이 또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더 자주 보게 되고 괜히 근처를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 직원들끼리 옥상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 말더듬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붙어도 그런 바보가 들러붙냐. 그딴 소리 하지 마. 말에 매번 더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동료가 대충 얼버무렸다고 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표정을 굳힌 채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제 앞이 아닌 곳에서 저를 그렇게 지켜줬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요. 이미 제 마음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상견례 날 아침부터 손이 계속 떨렸었거든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했고요. 괜찮다, 그냥 인사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수십 번을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고 양가 어른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리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는데 말이 어김없이 꼬였어요. 그 짧은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옆에서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는데 아버지 얼굴이 눈에 띄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숙였죠. 더 말하면 더 망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옆에서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셨어요. 괜찮아요. 긴장하면 그렇게 말이 꼬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긴장해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너무 고마워서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상견례 자리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들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시면서도 늘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부족한 딸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아버지는 남편에게 외제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일처럼 보였겠죠. 뭐려? 우리 막내 사위가 된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과분한 선물 같지만 잘 타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의 부족함을 돈으로 메우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마음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이상하게 긴장이 덜했어요. 말이 꼬일 것 같은 순간에도 남편 얼굴만 보면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말더듬는 버릇도 점점 나아졌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게 되었죠.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안정감이 저를 조금씩 바꿔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거의 1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불안과 긴장감은 절대로 주지 말자고요. 저는 아이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화가 나도 꾹 참았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저처럼 위축될까 봐요. 당신은 어떻게 화를 한 번도 안 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나처럼 불안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살면서 남편에게 화가 났던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애초에 크게 싸울 일이 없었어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지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도 남편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민해졌나 보다 그렇게 넘기려고 했지요. 그 변화는 아마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혼 2년 차에 아이가 생겼고 출산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죠. 그래서였어요. 저는 더더욱 같이 육아를 하고 싶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괜히 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겨우 꺼낸 말이었거든요. 여보, 아이는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워야 하는 거라 생각해. 육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육아까지 해달라고? 응?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밖에서 일하고 당신은 집에서 아이 보는 거잖아. 그 순간 가슴이 조금 쿡하고 내려앉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힘들어도 바빠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단호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을 쓸 때마다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망설여졌어요. 한마디로 눈치가 보였다는 소리였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모든 결정권이 남편에게 쥐어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점점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고요. 그건 아이 교육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미술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딱 잘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처럼 활동적인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크면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리고 공부는 중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아. 일찍 하는 거 전부 돈만 버리는 일이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봤자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인이 승진을 하게 됐다고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축하 인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승진턱 쏴야 해서 이번 주에 한번 모일 거야. 기분 좋은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런데 나중에 카드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300만 원 가까운 술값이 찍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무슨 승진턱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금액을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썼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최저가를 늘 검색하고 비교해가면서 샀으니까요. 지난번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달은 좀 아껴야. 몇 년 만에 승진한 건데 이 정도도 못 써? 그게 아니라 우리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맞춰서 써야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잔소리는 왜 해?
서로 기분 상하게. 에이 짜증나. 그날 이후엔 더더욱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됐죠. 그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남편이 비교적 일찍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6살, 7살쯤 되면서부터 점점 달라졌어요.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 오냐고 묻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40대에 들어서면서 남편은 더 자주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겠다. 주말에 등산 모임 좀 나갈게. 그래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건강 챙긴다는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어느 날은 테니스를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늘어나는 이유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사람이 집에는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밖으로 겉도는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용기를 내서 남편을 따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몰래 조심스럽게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등산 모임도 맞았고 테니스도 실제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남편에게 딱 들키고 말았다는 거죠. 설마 당신이 우연히 여기로 온 건 아니겠고 나 따라온 거야? 아니, 그게... 말 더듬는 거 보니까 맞네. 당신 무슨 의부증이라도 생긴 거야? 쪽팔리게. 남편은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었어요. 의심을 해도 확인을 해도 결국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는 남편의 취미 생활에 대해 아예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같이 운동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 꺼내는 데에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괜히 또 분위기가 싸해질까 봐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럼 애는 누가 키워? 운동하고 싶으면 나랑 안 겹치는 시간에 해. 그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지. 마치 저는 애를 맡아야 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자기 시간을 당연하게 가지는 사람이라는 선이 딱 그어진 느낌이라 저는 됐다고 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같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운동을 하면서 힘을 되찾은 사람 같았죠. 주변에서 오죽하면 회춘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대로 의부증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실 불안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미용실에 안 간 지도 몇 년이 훌쩍 지나버렸고 머리는 길게 늘어진 채로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였어요. 거울을 보기도 싫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살도 많이 쪘어요. 예전 옷들은 전부 안 맞게 되었고 새 옷을 사자니 괜히 돈이 아까워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결국 몇 년째 같은 티셔츠만 입고 다녔어요. 목이 늘어나서 흐물흐물해진 티셔츠를요. 제 옷을 살 돈이 있으면 아이한테 쓰게 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속 뒤로 밀렸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운동까지 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남편도 그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 참 아줌마 다 됐다. 좀 꾸미고 다니면 안 돼? 다른 엄마들처럼 말이야. 남편이 뱉는 말 하나하나가 지적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부부 동반 모임에도 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어요. 늘 모임이 있다고 혼자 나갔지. 회사 연말 모임이 부부 동반으로 바뀐 것도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다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운한 마음이 점점 쌓이더라고요. 한 번은 서운하다고 말을 꺼냈더니만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단 소리야? 또 말 좀 그만 더듬을 수 없어? 누가 이혼하고 싶대? 그냥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심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제 마음을 기대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고 어디에 말할 데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언니도 오빠도 다들 자기 인생을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늘 당당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말이 돌아올지는 뻔했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가 결혼까지 망했네. 아버지가 그런 눈으로 저를 볼 게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끙끙 앓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대로 두면 정말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속이 계속 끓고 가슴이 답답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요즘 참 힘들어. 그이가 나한테서 마음이 떠난 것 같고. 얘는 또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원래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지. 사랑이 뭐 평생 가니? 청으로 사는 거지. 네가 정 붙이려고 노력해보렴. 이혼하면 손해가 얼만데 쉽게 이혼은 못하는 법이야.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위로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냥 알았다고 대꾸하고 끊었죠. 그러니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새벽 1시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화면을 봤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마시는 날에는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1시에 웬 문자를 보냈나 싶어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죠. 문자를 열어봤어요. 술에 취한 건지 글자가 전부 엉망이었어요. 오타가 잔뜩 섞여 있었죠. 보고 싶다. 자냐? 대충 그렇게 읽히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안 한 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 뜬금없이 왜 분위기를 잡나 싶었죠. 두근거리기보단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자가 바로 이어서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오타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한 글자만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수정이라는 그 두 글자가 너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라니요? 제 이름은 효연이에요. 수정이라는 단어랑은 자음도 모음도 하나도 겹치지 않잖아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정이가 누구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전에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다음 달에 이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타 때문에 띄어쓰기며 자음, 모음이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수정아, 다음 달에 이혼할 테니 걱정 마 라는 내용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제대로 쥐고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장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고 수정이는 어떤 년이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입이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전화를 하면 분명 또 말을 더듬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가 말을 더듬으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 좀 제대로 하라고 화를 내겠지? 아니면 더 심하게 내가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 탓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냥 제 마음이 제 마음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너무나도 온몸이 발발 떨려서 저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어요. 일단 생각을 정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았죠. 남편이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여자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그걸 저한테 잘못 보낸 거고요. 어떻게 헷갈린 거지? 싶은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죠. 아마 그 여자도 저도 이름으로 저장을 안 해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두고 술에 취해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요. 아니면 정말로 만취 상태라서 그런 구분조차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정신이 말짱할 때 물어보면 분명 둘러댈 거였어요. 아니라고 잘못 보낸 거라고 대충 넘길 게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이 기회라는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더 떨렸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눌렀어요. 마치 제가 그 수정이라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이 사람이 속을지 안 속을지 모르는 거지만 문자라 삭제도 안 되는 상황에 결국 저에게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혼할 생각인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답장이 도통 도착하지 않자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벌써 나인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나에게 잘못 보낸 거라고 변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심장이 계속 쿵쾅거리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때 지잉 하고 휴대폰이 울렸고 남편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어요. 이 인간이 뭐라고 했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화면을 눌렀어요. 여전히 오타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보다 조금은 읽을 수 있게 쓰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말들은 제 심장을 그대로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걔는 그냥 같이 못 살아. 아니, 못 살겠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랑 무슨 대화가 되냐? 맨날 눈치나 쳐보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다. 집에 가면 숨이 막혀.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오타 때문에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내연녀에게 보내는 문자가 맞았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제가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을 그대로 짓눌렀어요. 뒤이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건지 뭔지 쭉 문자가 연달아 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 여자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고 술에 취한 와중에도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야 뭐 증거를 얻고 좋은 일이었죠. 당신이랑은 다르잖아. 당신은 편하고 재밌고 섹시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숨 막히는 존재였을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답답한 사람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문자 한 줄 한 줄이 제 자존감을 깎아내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답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혼할 거냐니까? 걔가 말이나 제대로 하냐? 법정에 막상 서면 아무 말도 못할걸. 걔네 부모도 말이야. 쟤들이 그렇게 만든 거나 다름없으면서 칠딸 이혼당할까봐 나한테 돈 쥐어주는 거 알지? 그걸 읽고 나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걔 치료받은 정신과 기록도 있으니까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가는 건 어렵지 않아. 재산도 안 줄 수 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걸까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문자 속의 남편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듯이, 이혼이라는 게 별것 아닌 일이라는 듯이 그저 인생에서 한 번쯤 겪는 이벤트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죠. 나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랑 이혼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구나. 그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정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아이를 깨워서 이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당신 같은 더러운 인간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 집은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짐까지 싸들고 이혼하겠다고 찾아가면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너무 뻔했거든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소리도 못 내고 숨을 참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를 꽉 물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말 더듬는 건 병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도 돼.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점점 내 증상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돈을 쥐어주고 있었다는 그 말이 가슴을 더 찢어놨어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 한지 며칠 안 된 상태였죠. 남편이랑 사는 게 힘들다고 눈치가 보인다고 그 이야기를 슬쩍 꺼냈을 때 아이 학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엄마에게 아이 학원비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교육비? 아니, 그 돈 못 받았어? 이서방한테? 돈? 무슨 돈 말하시는 거예요? 얘는 네 아버지가 매달 이서방한테 교육비 보태 쓰라고 돈 주는 건 몰랐어?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 습관을 잡아야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선행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일을 하지 않았고 외벌이로 교육비까지 부담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언니도 오빠도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막내네는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매달 아무 말도 없이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도 저한텐 말하지 않으셨고요.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전부 받아서 자기 생활비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는 바로 따져 묻지 못했어요. 왜 말 안 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애초에 저랑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늘 피하거나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남편은 늘 교육은 늦게 시작해도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돈 모아놨다가 진짜 필요할 때 한 번에 투자하자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알아서 잘 모으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 착각이었죠. 남편은 다른 여자 수정이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법정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는 말더듬이라고 저를 깎아내릴 준비까지 하고 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받았던 상담 기록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이용해서 이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산도 아이도 저의 인생도 전부 다 계산 속에 넣어놓은 채로요.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수정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다음 날쯤 되면 본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그 모습까지도 눈에 그려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움직여야 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라도 정신을 붙잡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그 생각 하나로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남편이 저에게 잘못 보낸 그 문자 하나뿐이라고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로 보기에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막막해졌어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그렇게 허술하게 행동할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들킨 걸 아는 마당에 지우려면 충분히 지울 수 있기도 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은근히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던지면 당장이라도 변명을 던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긴장감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죠. 괜히 감정적으로 나갔다가 남편이 더 조심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남편을 더 불안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어요. 수정이라는 여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방 단서가 잡히더라고요. 남편 회사 사람이었어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근처에서 일하는 대리급 여자. 나이는 30대 후반. 저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도망치면 저는 평생 그 자리에 머물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뻔뻔하게 먼저 저에게 말을 걸기까지 했어요. 효연 씨 맞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시네요. 어머, 진짜 말 더듬는 거예요? 뭐 어차피 들킨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그 사람이 답답할 만하다. 말을 이렇게 더듬을 줄은 몰랐네.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요? 이혼을 하라고요? 그이가 딱 하나 아이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효연 씨가 양육 포기하시면요. 제가 새엄마로 잘 키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인연이 뭐라고 씨부리는 건지 열이 받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최소한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남편은 자기 사람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맞을 순 있죠. 그래도 저희 아이까지 건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질질 끌고 가지 말죠.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 그이가 마음이 없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 안에 넣어둔 휴대폰을 더 꽉 쥐었어요. 그 대화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여자의 말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섰습니다. 당황해하는 상간녀의 모습을 뒤로 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먼저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을 요구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더 벌었는데 무슨 반반이야? 양심도 없어? 유책 배우자가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걸 들고 나왔어요. 제 정신과 상담 기록이었어요. 그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남편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피고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듣고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언제는 평안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그걸 들먹여? 결혼한 사람이 외간 여자한테 눈 돌린 것부터가 문제 아니냐고. 법정에서 말 더듬이가 얼마나 변호를 잘하는지 보자고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저도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재판 당일 저는 일부러 말을 더듬는 척을 했어요. 사실 그날은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상하게도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어요. 머릿속에 준비한 말들이 또렷하게 떠오를 정도였죠. 그런데도 저는 일부러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이 결혼이 파탄이 나는 보셨죠?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종종 이런 모습이 있었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 쪽 변호사가 바로 물고 늘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전혀 더듬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더듬는 건 극도의 긴장 상태일 때뿐입니다. 방금은 일부러 더듬은 겁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남편 쪽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처음 듣는다는 그런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남편과 대화할 때 제가 극도의 긴장 상태였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말을 더듬은 적은 손에 꼽습니다. 재판장님, 이 상황은 재판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이 말을 하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밤마다 혼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우고 또 외우고를 반복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요. 저는 그대로 말을 이어갔어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외도를 했고 저와의 혼인 관계를 스스로 깨트렸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매달 보내주신 교육비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결혼 당시 피고는 저희 부모님께 외제차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말을 끝내고 나서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어요. 제 정신과 상담 기록이었어요. 남편 쪽에서 제출한 것과는 다른 의미였죠. 이건 이미 제출한 기록입니다만. 이 기록은 제가 치료를 받고 있었고 현재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변호사와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증거를 꺼냈어요. 피고가 저에게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걔가 말이나 제대로 하냐? 법정에 막상 서면 아무 말도 못할걸. 걔네 부모도 말이야.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나 다름없으면서 지 딸 이혼당할까봐 나한테 돈 지어주는 거 알지?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 말을 법정에서 그대로 읊으셨을 때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이겼다고요. 법원은 같은 증거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말을 더듬는 사람으로만 보이던 저를 이제는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 바라봐 주셨던 거죠. 저는 상담을 꾸준히 받아왔고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말더듬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그날의 저는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확했어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었고 결국 저희 부모님이 매달 보내주셨던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은 5대5로 인정이 되었어요.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상간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두고 너무 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정도면 정말 현실적인 수준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그 둘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게 정말 컸어요. 저는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상간녀의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하는 방식이었죠. 판결문이 회사로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급여가 압류되기 시작하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 이야기는 굳이 제가 듣지 않아도 들려왔어요. 상간녀는 당시 과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내불륜, 그것도 가정 파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평가가 완전히 망가졌고 결국 승진은 당연히 탈락, 이후에는 퇴사 압박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그 말투가 여전히 뻔뻔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괴롭히려고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피해 보상도 받으셨고요. 본인이 피해자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 여자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건데 합의할 때 직장 내 접촉 금지나 발설 시 위약벌 조항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못 넣은 건 솔직히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게 있었다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압박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충분했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겪게 될 일들만으로도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재산은 반으로 나누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그 돈을 들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다시 같은 집에서 지내는 건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차라리 조금 힘들어도 제 공간에서 제 삶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집을 구했어요. 아이와 둘이서 지낼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지금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한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탕약을 다리는 일이에요. 약재를 다루고 물을 맞추고 시간을 계산하면서 정성껏 끓이는 일이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월급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던 때보다 조금 더 많아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이라는 게 가장 커요. 예전에는 제 인생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발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끔은 힘들어요. 문득문득 예전 생각이 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제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